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상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시한을 딱 하루 앞두고 박종준 경호처장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영상으로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건 직무유기라며 관저 진입로 입구에 차벽을 2겹, 3겹으로 세우고 철조망을 두르는 등 강력 저지에 나섰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오늘 뉴스톱10은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한남동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일요일 뉴스톱10 뉴스고수 4분 소개합니다. 네, 오늘 뉴스톱10이 준비한 1위와 2위 소식은요. 경호처장이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영상으로요. 체포영장에 만약 경호처가 응한다면 이것은 대통령을 보호해야 할 경호처의 직무유기다. 절대로 대통령을 내어줄 수 없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요. 그래서일까요? 지금 보시면 저번에 보셨던 철문 앞에 있는 버스가 한 대에서 한 대, 2대, 3대, 4대, 5대, 5중으로 철문을 막고 있다는 소식, 이 2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 서울과 수도권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될 정도로 많은 눈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엔 오늘도 많은 집회 참가자들이 저렇게 모여 있습니다. 화면 왼쪽으로 보이고 있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는 보수단체들의 탄핵 반대 집회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다행히 눈이 그쳐서 조금 사정이 났지만 아침엔 정말 많은 눈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요. 적지 않은 탄핵 반대 집회자들이 저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시한이 내일 하루 남았기 때문에 저기서 밤을 새겠다, 1박 2일을 하겠다 이런 분들도 많고요. 저 뒤로 화환이 쭉 늘어서 있죠. 예, 그것도 잠시 후에 얘기할 텐데 박종준 경호처장을 향한 그런 응원의 화환입니다. 또 반대쪽에서는 민노총 등이 주최하고 있는 탄핵 찬성 집회도 비슷한 규모로 열리고 있습니다.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주말이고 평일이고 가리지 않고 저렇게 대통령 관저 앞은 탄핵 찬반 집회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변이 시끄럽습니다. 자, 이렇게 탄핵 반대 집회에 어떤 용기를 얻었을까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이례적으로 얼굴을 공개하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1963년 창설 이래 정파와 이념을 초월하여 목숨을 바쳐 역대 대통령을 지켜왔습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 때도 노무현 정부 때도 대통령 경호처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완벽한 경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예, 최소영 평가. 네. 어쨌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경호처가 지금 막아서고 있는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네. 입장문을 낸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데 얼굴까지 저렇게 공개하면서 물론 뭐 얼굴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네. 어떻게 보세요? 그 과거에도 사실 이제 대통령 경호실장이라 그랬죠. 지금은 예. 경호처장이지만 저 실처장 이름은 바뀌었지만 어쨌든 밀행성과 보안성을 가장 위주로 했죠. 우리가 이제 경호실장 하면 옛날에 차지철 경호실장을 그렇죠. 떠올리죠? 그렇습니다. 역대 경호실장들이 정권마다 바뀌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박종준 처장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이 얼굴이 이제 기억하게 될 것 같은데 뉴스의 중심에 섰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박종준 처장이 저는 입장문을 내는 것 정도는 뭐 이해가 되는데 저렇게 얼굴을 드러내고 공식적으로 기자회, 그러니까 성명서를 낭독하는 건 일종의 약간
자체가 여론전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 가지 탄핵 찬반과도 같은 그 여론의 흐름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되는데 어쨌든 지금 임기가 2년 6개월 남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진 것도 아주 헌정사 처음 있는 일이고 예. 모든 것이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도 처음 있는 일이고 그런 측면에서 모든 것이 뉴 노멀의 시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처장도 저렇게 공식적으로 카메라 앞에 얼굴을 드러내는 저는 좀 약간 강수를 두지 않았나 예.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오늘 대통령실이나 또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이나 또 여당이나 지금 좀 어떻게 보면 공세적으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좀 수세적으로 있었다면 오늘은 다 공세로 전환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김진욱 전 대변인. 어쨌든 직무유기다. 우리는 보수 진보 따지지 않고 정파적 이념과는 무관하다. 어느 역대 대통령, 이희호 여사도 우리가 계속 경험을 해왔다. 왜 우리가 이런 정파성에 휘말려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공수처도 법에 따른 체포영장을 집행. 경호처장도 우리도 경호법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보호하는 게 우리가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위반하는 건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궤변이죠. 지금 경호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경호법이 그 상위의 법인 헌법 위에 있는 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헌법이 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은 집행될 수 있다라고 돼야 된다라는 영장주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헌법 제12조 제3항입니다. 그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호법을 내세워서 결국은 이 법을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위법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 체포영장이 집행되면은 경호법에서 얘기하는 그 대통령에 대한 위해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죄가 있으면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거기에다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의 경호 물론 필요합니다만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어 있고 또 법에서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것을 막아선다? 이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지금 그 박종준 경호처장도 입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공수처가 그 출석을 요구해도 나가지도 않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문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오늘 이 영상을 찍어서 입장문을 발표한 건 지금 이 박종준 경호처장도 사실상의 이 여론전에 뛰어든 것이고 이것이 그 정치적 행위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식의 선전성동에 같이 동참하는 행위 이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어쨌든 법적 이런 거 다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저렇게 영상 메시지를 낸 겁니다. 자, 경호처장의 목소리 한 개 더 들어보시죠. 공수처와 국수본에도 요청합니다. 수사 절차를 세심하게 검토하여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대통령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미래의 대통령 누구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신명을 바칠 것입니다. 예, 정몽재 대변인. 예.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도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보수 집회, 관저앞을 지키는 보수 탄핵 반대 집회 시위자들에게 영상 메시지 아니고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었잖아요. 같이 싸우겠다, 유튜브 잘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 괴를 과시한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의 가장 기본 직무는 국가를 통합하는 겁니다. 사회적인 통합을 이끌어내야 하는 건데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모인 지지자분들에게 여러 메시지를 담은 편지를 직접 공개한 것은 뭐 예. 적절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경호처장의 영상 메시지는 이런 고민이 숨어 있다고 봅니다. 경호처장의 의사결정권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지금은 경호법을 따라야 하는 동시에 아까 김진욱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적인 체포영장 집행에 응해야 하는 의무도 있는데 이 사이에 여러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든가 아니면 체포영장에 응해야 되는데 후자의 경우는 지금 전혀 생각해 볼 수 없는 거고
본질은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라면 공수처가 수사를 더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처럼 계속해서 체포영장을 저렇게 물리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더 큰 사회적 갈등으로 야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거 결국에는 입법 미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기 예. 때문에 대통령 탄핵됐을 때의 경우와 관련한 규정이 없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수사가 어떻게 더 잘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공수처의 숙고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자, 박종준 처장의 저 영상 메시지는요. 저희 채널A 이 방송국을 통해서도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장으로 보고 계시는 저 보수 단체들의 탄핵 반대 집회에도 똑같이 영상이 플레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박종준 만세를 부르는 일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 뒤에 줄지어 늘어선 저희가 화환도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예, 저런 내용입니다. 공주의 자랑, 대한민국의 자랑 뭐 이렇게 또 써 있고요. 최고의 용장, 덕장, 인간 장갑차가 돼달라. 통칭부장, 인간 장갑차가 돼달라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든 막아달라는 거죠. 몸을 던져서 막아달라는 건데 저런 요청을 참 지지자들로 하는 거 저도 이해가 안 되고 대통령도 사실 지지자들로 하여금 나의 방어막이 돼달라고 말한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는 정말 상식적인 이 위정자라면 상식적인 정치인이라면은 본인을 지지해주는 국민이라면 그 사람들을 더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나를 위해 싸워달라, 나를 막아달라 이런 요청을 하니까 지지자들 역시 저 경호처를 향해서 당신들의 몸을 던져서 뭐 사람이라 생각하지 말고 장갑차가 되어서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해달라, 막아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왜 저들이 희생되어야 하죠? 왜 경호처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몸을 던지면서 혹시나 있어 물리적 충돌에서 본인들을 희생하면서 까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위법적인 행동을 막아줘야 되는 거죠. 저는 이해할 수 없고 박종준 경호처장 글쎄요. 저는 저 사람의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고 봅니다. 이 사람이 계속해서 뭐냐 경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이전에 이명박 정부 때도 뭔가 승승장구한 이후에 새누리당 출신으로서 여기 우리가 보고 있듯이 2번이나 출마를 했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뭔가 이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경호처장으로서의 임무를 생각했다기보단 저는 이 기회에 본인의 정치적 명운을 한번 걸어보자 이런 행위로 오늘 이례적으로 얼굴도 드러내고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메시지를 급하게 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차기 정치적 어떤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단 법적인 절차를 넘어서야 할 겁니다. 분명히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다툼을 진행해야 될 테니까요. 자, 사실 지금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오늘 있을 것이다. 아니면 내일이기 때문에 내일이 마지막 시한이 될 거기 때문에 내일 오전이 될 것이다 말들이 많죠. 혹시라도 물리적 충돌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되는데 자,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오늘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중요한 제보를 받게 됐습니다.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경호처의 당시 극렬한 저항은 윤석열과 김용현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일부 충성파 간부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추미애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면서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뭔가 충돌이 있으면 경호처장이 발포해도 좋다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오늘 경호처가 즉각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검토한 적도 없다. 허위 사실이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하도 요즘에 그 흉흉한 소문들이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경호처는 개인화하기를 휴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일 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뭔가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과정에서 뭔가 더 큰 물리적 충돌이 생길까 봐 걱정하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옵니다. 제발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에 대해서 문제없다. 자, 국민의힘 쪽에서요. 최수영 평론가. 네. 오늘 보면 피의자 대통령이고요. 신청인은 피의자, 피신청인은 공수처장입니다. 그러니까 체포수색영장이 서울지방법원에서 발부해 준 게 네. 문제가 있다라고 이의 신청을 했는데 안 돼.
기각을 했어요. 저는 예측된 거라고 봐요. 이 법원에서 서부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는데 그러면 자신의 소속된 법원에서의 영장 전담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그 법원이 그게 부당했다고 얘기할 일은 만무하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건 대법원에 즉각 재항고를 하겠다고 한 건데 여기에 논란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논란되는 게 110조와 111조 아닙니까? 형사소송법상. 어쨌든 110조는 그겁니다. 군사적, 보안적 시설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111조는 직무상, 공무상, 비밀누설이 음료될 때는 허락을 안 할 수가 있고 이게 핵심인데 근데 보십시오. 이거는 법으로 정해놨는데 영장 전담 판사가 그 법을 이번에는 제한적으로 우리가 운용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적용하지 않는다.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영장이 국회의원에게 쳤을 때 이번은 불체포 특권 우리가 용인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무조건 불체포 특권 안 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그 영장 실질심사에서 국회의원들이 그 받아들입니까? 체포동의안 표현 안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뭔가 책임을 볼 때는 적법해야죠. 그런 측면에서 논란이 있는 영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박종준 경호처장이나 지금 윤 대통령 측이나 지금 이래서 저 서부지방법원에다가 이걸 이제 의뢰한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헌재에도 쟁의 심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은 조금 아무리 이게 영장이 급하다 하더라도 최소한 입법의 영역까지 판사가 진행되면 안 된다. 그런 측면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이렇게 지금 이 체포 과정을 놓고 여러 가지 옥신각신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공수처장도 탄핵하자, 영장 발부해준 판사도 탄핵하자.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나온 얘기고요. 최상목 대행이 이 경호처를 지휘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최상목 대행도 탄핵하자. 모조리 지금 탄핵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가 나서서 공수처장 탄핵 소추하라는 겁니다. 왜 가만히 있습니까? 실명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서울 서부지법의 이모 부장 판사, 우리법 연구회 이분도 사실 판사라는 것은 법률에 대한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거지 어떤 법률에 대한 창설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도 탄핵소추 사유가 되겠죠. 지도부가 움직여 달라. 예, 김진욱 전 대변인. 이게 지금 가뜩이나 지금 대통령이 대행이 하고 있는데 뭐 공수처장도 판사도 대행도 이거 정말 정부가 없는 무정부 상태로 갈까 봐 걱정됩니다. 지금 이 무정부 상태처럼 보이게 하는 거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께서 지금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헌정 질서를 문란시키려고 했던, 교란시키려고 했던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오히려 법치주의를 문란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공수처장 탄핵하겠다고 하고 또 거기에 영장 발부했다고 해가지고 영장 부장판사를 갖다가 탄핵하겠다고 하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민주당도 지금 최상목 대행이 영장 집행 과정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탄핵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그 얘기를 일부 의원이 했다고 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당이 오히려 지금의 이 혼란 상황을 더 부추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전에 그 윤상현 의원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해석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오늘 서부지방법원에서 이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법원이 신청인의 발견이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발견하기 위해서 수색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목적으로 한 것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였더라도 이 부분은 법령의 이 해석권, 사법권 안에 있는 것이지 이것이 입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판결문에다가 기각 명령을 내려준 겁니다. 그렇다면 자꾸만 이렇게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그 영장을 가지고 이 영장이 위법하다 또는 지금 잘못된 것을 추진하고 있는 판사를 탄핵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오히려 지금 국민들에게 매우 이 심각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고 예. 우리의 법치주의를 문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 국민의 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예. 거예요. 자, 지금 좀 전에 계속 말씀드렸다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이 딱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 자정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오전에 다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한남동 관저로 가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관저 앞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느냐면 요새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제 처음 체포영장이 집행됐을 때 1차 관문이 이 공관촌으로 들어가는 이 하얀 철문, 이 철문 사이에 바로 뒤에 버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사실상 여기를 터주면서 곧바로 공수처 직원들이 2차 관문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자, 이번에는요. 어제 오늘 작업을 해놨습니다. 철문 앞에 버스 한 대 있습니다. 철문 뒤에 2번, 3번, 4번 버스가 세로로 서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5번 버스가 다시 가로로 서 있습니다. 철통 방어. 아예 1차부터 못 올라가게 하겠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경찰과 군의 비협조로 관저 앞에까지 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엔 경호처가 아예 1단계부터 틀어막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정광재 대변인. 저는 결국에는 말이죠. 그 체포영장 집행은 이번에 어렵다고 봅니다.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보여진 것처럼 경호처가 적극적으로 경호권을 발동한다고 했을 때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경찰과 공수처 검사들이 그 봉쇄를 뚫고 넘어가서 대통령을 직접 대면해서 체포해 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오늘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차벽만 놓고 보더라도 누가 주차했는지 참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물샐 틈 없이 예. 해놨고, 결국에는 경호처장도 경호법에 따라서 대통령 경호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정도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어떤 행위는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예.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수처가 새로운 방안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시간은 윤석열 대통령의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공수처나 탄핵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의 편이라는 분석이 더 많고 일리가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번에는 공수처가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큰 충돌로 가는 예.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렇게 화면에 철조망까지 했기 때문에 담을 넘는다거나 이런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공수처가 내일 얼마나 많은 경찰 병력과 함께 혹시라도 관저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철옹성처럼 지금 방어를 해놨기 때문에 1차 관문을 뚫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오늘 영장 상황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밖에 눈도 많이 온다. 그래서 뭐 오늘 영장 재집행이 어렵지 않겠느냐. 눈이 온다고 못하고 사람이 부족해서 못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다 보니까 이 공수처를 왜 만든 거야? 라는 비난이 여야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픽을 보여주시면요. 3중 압박을 받고 있는 공수처라고 저희가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자, 성추행 부장. 예. 보세요. 대통령 측은 불법 영장 집행이다. 고발하겠다. 지금 얘기했고요. 국민의힘은 경찰한테 넘겨라. 안 그러면 우리 공수처장 탄핵할 거야. 민주당, 경찰 자신 없으면 경찰에 넘겨.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봤을 때 내일 만약에 기한까지 재집행을 못하게 된다면은 공수처는 사실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 공수처가 2021년에 출범한 이후로 계속해서 무능하지 않냐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험 때 전 올라온 거라고 보고요. 아까 우리가 봤던 뭐 초롱성 같은 요새 그 공수처가 마음 먹으면 다 뚫을 수 있습니다. 저 정도의 뭐 경찰차를 뭐 버스를 아무리 5대 세워도 경찰 특공대가 나가면 그냥 예, 지금 화면 잠시만요. 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것들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오늘 공수처를 항의 방문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 공수처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경찰 특공대가 그 버스요 사다리 놓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이고요. 철조망 우리나라 경찰이 그 철조망 하나 못 듣겠습니까? 다만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지 이거는 뭐 저 철옹성 요새를 구축했다고 해서 공수처가 못할 거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첫 번째 들어갔을 때 지난 금요일 날 공수처는 물리적 충돌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그랬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압도적 수
그러니까 그래봐야 경호처 직원은 한 200명, 300명, 뭐 맥시멈으로 모여봐야 한 400명이거든요. 경찰이 훨씬 더 많은 인원으로 갖게 되면은 저는 경호처가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스크럼을 짜도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 스크럼 푸는 거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압도적 수가 되면 경호처 역시 자신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막다가 저는 물러설 거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공수처의 의지거든요. 공수처가 얼마나 물리적 충돌 얘기하지만 압도적 수를 동원해서 가면은 그 물리적 충돌 발생 없이도 충분히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너네 무능한 모습 보일 거면은 정말 이첩해라라고 말을 최후의 경고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가 혹시 내일 집행을 못한 이후에 아니면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더라도 민주당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지금 그냥 경찰로 넘겨라 그렇게 입장 전환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예,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한남동 관저 주변으로 가봤고 이렇게 마지막으로는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를 항의 방문하는 영상까지 최근에 조금 전에 들어왔던 영상까지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저희는 한남동 관저 앞에 집회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예, 그동안은 몇 명 소수의 국민의힘 의원들만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는데 어제는 10명이 넘는 친윤계 의원들이 탄핵 반대 집회에 갔습니다. 내란 선동에 굴복해서 죄송하다. 여기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대사관까지 정치 관련된 언행이나 참석 이런 걸 주의해라. 이런 주의문을 띄웠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 준비했습니다. 먼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여러분들께서 참 대통령을 지키고 또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 모습에 무한 경의를 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저 윤상현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꼭 뭉쳐서 대한민국을 꼭 지켜냅시다. 화이팅! 그렇죠? 예, 최소연 평론. 사실 그동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두 명 정도의 국민의힘 의원들 정도만 왜냐하면 이게 보수단체가 정광훈 목사가 주최하는 그런 집회다 보니까 그래서 좀 선을 긋는 모습이었는데 어제는 이렇게 많은 10명이 넘는 12명이 13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국민의힘의 우경화다, 뭐 혹은 국민의힘의 극우화다 이렇게 보지 않고요. 그때 탄핵이 막 됐을 때는 정말 쓰나미처럼 밀려왔잖아요. 태풍처럼 다 쓸어가 버리니까 그런 그라운드 제로 상태에서는 굉장히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실 4분 오열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먼지가 가라앉거나 보니까 민주당의 무리한 이런 체포영장 시도, 그다음에 공수처의 이런 행태들, 그다음에 민주당이 또 입맛에 맞게 탄핵 소추안도 뭐 철회하겠다, 늦겠다, 뭐 이건 사실 자기들 마음대로 가겠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보고 버꾸라지라고 하면서 본인도 자기 재판에 불리한 이런 소환장이라든가 뭐 재판에 기록된 일은 전혀 수령 안 하고 시간 끌고 이 모든 것들이 말하자면 부정적으로 작용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조한다기보다는 지금 국민적 여론 흐름도 이게 뭔가 부당한 점이 있고 우리가 한번 여기서 따져볼 거 따져봐야 한다.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거기서 책임을 묻는 방법, 판면하는 방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지 이렇게 여론에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 이런 분위기들이 지금 이렇게 만드는 거지.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좀 우경화돼 있다. 다시 우익으로 좀 날아간다. 이렇게 좀 보는 건 과도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예,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의원들의 일부 내용을 이렇게 그래픽으로 좀 띄워봤었는데 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중진 연석회의에서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과 민노총은 서로에 대한 서로의 용역인 것입니다. 더구나 이재명 대표는 2017년 대선 경선 당시 주한미군 철수도 각오해야 한다며 민노총의 반미 투쟁과 노선을 같이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을 사면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발탁하겠다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과 민노총은 사실상 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예. 어제 그 탄핵 찬성 집회 과정에서 민노총이 주재하는 탄핵 찬성 집회에서 일부 노조원들이 관저로 가겠다,
그것을 저지하는 경찰들과 충돌이 생기면서 경찰이 피를 흘렸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 관련된 얘기를 하나 봅니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 말에 대해서 저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상당 부분 공감하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보여왔던 민노총의 행태가 노동권을 확립한다기보다는 지금 오히려 대정부 투쟁에 앞장서는 모습을 계속 보였었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협력해서 윤석열 정부 초기서부터 정부에 대한 흠집내기, 여기에 주력했었기 때문에 이런 비판 충분히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노총으로서는. 저는 또 하나 아까 우리 당 의원들이 일부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서 했었던 말과 관련해서 우리 당의 입장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사과를 했죠.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했고, 이전에 한동훈 전 대표도 여러 차례 사과를 했었고, 탄핵과 관련해서는 이미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탄핵 재판을 차분히 기다리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체포영장의 집행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여러 법률적인 논쟁 사항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 신분에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무리하게 불법적인 체포까지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아마 지금 참석하신 분들은 체포와 관련해서는 이런 그 부당한 점이 있다는 점에 지지자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한 얘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김직전 대변인, 사실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 집회에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를 삼는, 민주당은 문제 삼고 있지만 탄핵 찬성 집회에 오늘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간다고 했고요. 그동안 이재명 대표도 관련된 집회에 여러 차례 무대에 올라서기도 했고 뒤에 앉기도 했고, 이런 거로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그 피장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지금 정광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면, 그래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위헌적이라는 겁니까? 위법적이라는 겁니까? 전 한동훈 전 대표께서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동의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계엄을 비호하고 있다. 또 내란을 옹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방어하는 방탄정당이다. 이런 비판을 스스로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님들이 저 아스팔트 우파라고 하는 저분들의 그 집회에 가서 사과한다고 말하고 큰절하고, 그리고 뭐 그런 과정들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당에서 아무런 뭐 반대 또는 하지 말라는 제지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 전체가 저 말씀에 다 동의하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점점 국민과는 더 멀어지는, 국민의힘의 국민이 없어지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정말 국민의힘이 어떻게 포지션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지 저는 진짜 걱정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화면에 어제 저녁에 6시 반쯤에 김민전, 조배수,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모습을 사진으로 보고 계십니다. 자, 김민전 의원이 여러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발언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 소추에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지 않나. 이것이 바로 탄핵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님이 그들을 막아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싸움의 본질을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송치인 부장, 그러니까 중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왜 주느냐? 중국에서 해킹을 해서 선관위 서버에 침투해서 부정선거를 조작했다. 아마 그것과 연관이 있는데, 어떤 누군가가 지금은 이제 김민전 의원이 요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다가 삭제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없는 상태인데, 어쨌든 이 로고가 중국 관련된 얘기다. 대부분 여기 보면 밑에가 찬성 집회는 중국인 대부분 맞네요. 그러니까 탄핵 찬성 집회를 중국인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글을 사진과 함께 공유를 했다가 논란이니까 이제 삭제를 한 건데, 중국 측에서 입장을 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불쾌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거를 정치적으로 지금 이용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들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탄핵 찬성, 지금 체포에 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게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김민전 최고위원이 정치학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 정치학의 본질은 이견을 좀 조율하고 뭔가 화합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학의 본질인데 정치학자 출신이 저렇게 사실상 괴담에 가까운 내용들을 이렇게 SNS에 올리고 공식적인 발언을 통해서 저렇게 외부로 설파한다는 것은 저렇게 중국 입장에서도 당연히 불쾌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또 그런 것들을 심화시키는 아주 안 좋은 발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사실 중국, 북한에 대한 이 음모론은 오랜 동안 지금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해왔던 겁니다. 선거도 조작해왔고 이번 집회도 사실상 조작해오고 주동 세력으로서 중국이 활동하고 있다는 건데 참 이 비싹했다는 것 자체가 본인도 이것이 부적절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 저렇게 저런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을 이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올리는 예.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누군가 댓글에 그렇게 달았더군요. 미국 대학 옷을 입고 갔으면 그건 미국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냐. 메이드 인 차이나 옷을 입고 있으면 그것도 중국에 가입한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의 댓글들도 많이 기사에 달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논란이 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주심이죠. 정영식 재판관이. 한 달 지났는데 왜 의견이 없느냐. 12.3 계엄이 선포된 지 벌써 한 달이 훨씬 지났는데 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별 자료를 내지 않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거 사기 탄핵이다. 내란죄를 왜 뺐느냐라고 하면서 다시 재표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정형식 재판관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계엄을 선포한 게 12월 3일인데 지금 한 달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의견이 없다는 건 좀 이상하죠. 의견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제 국가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되는 경우는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 겪어봤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한마디만 나가면은 그냥 저희는 그냥 난도질을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재판의 판단은 재판관들이 하는 겁니다. 언론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아닙니다. 저희 소송 지원할 생각 진짜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다 낼 것이고요. 예, 최선 평가. 사실 정형식 재판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이고 일부 이제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했기 때문에 분명히 정형식 재판관은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따끔하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얼마나 허황된 주장이었다는지 바로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주심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지금 얼마나 엄중하고 중립적이고 가치 중립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달이 되도록 대통령 측에 지금 내는 자료들이 좀 부실하고 없다, 빨리 내라 얘기하는 건데 저는 이겁니다. 결국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핵심 쟁점이 이거 아닙니까? 대통령 계엄에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느냐 이게 쟁점이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소명이 오고 가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 대통령 측에서 뭔가 그 변호인단이 일부러 늦게 했다기보다는 일단 변호인단 구성이 늦었고 헌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찾다 보니까 조금 뒤늦은 건데 지금 말한 대로 소송 지원할 생각 전혀 없다. 심지어 지금 하다 보면은 대통령이 직접 와서 헌재 재판관들 앞에서 소명하고 심리에 참여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1월부터는 쭉 심리 날짜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기우고 그다음에 정형식 재판관에 대해서 왜 주심 맡았느냐고 의심의 눈길을 보내던 분들 좀 제가 보기엔 좀 사과하고 저는 엄정한 헌재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는 기대를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재판은 언론이 하는 게 아니고 재판관들이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헌법재판에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고 앞으로 주 2회씩 헌법재판관의 이 평의가 있을 예정인데 잘 지켜보면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가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그제 대통령식 대리인단에서는 약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장난 같은 계엄이었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과연 그게 변론 본래 재판에 가서도 그렇게 얘기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현재 헌법재판소 일정 구성을 보면 8명이죠. 9명에서 1명 부족합니다. 물론 뭐 중도 보수 진보 이거는 누가 임명하고 언제 임명됐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지만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8대 0의 만장일치의 결과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떤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8대 0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다른 여론이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기일을 좀 볼까요? 지금 현재 대통령이 나오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14일, 16일, 21일, 23일, 4일 이렇게 5번을 아예 처음에 딱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5번을 하겠다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일단 참석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5일 중에 하루는 나올 걸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김진욱 전 대변인 나왔을 때 어떤 얘기를 윤 대통령이 직접 할 것 같으세요? 그 12.3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던 이유들을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두어 차례의 담화를 통해서 이미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상계엄을 발동했던 그 이유가 헌법에 하나도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헌법 제77조에 전시나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모든 그 당시에 관련했던 사람들이 증언하기에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 스스로도 그런 상황이 아니라 야당 때문에 이 대통령질 못 해먹겠다. 지금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비상계엄을 동원했다라는 그 톤으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는 헌법재판관들을 설득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자, 지금 가장 논란은요. 여야에서 공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내란죄를 철회를 했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주장하고 내란죄는 철회했지만 내란 혐의가 있다라는 얘기를 민주당에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헌재로 가보시죠. 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신가요?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이 사건 탄핵 청구에 이른 것인데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면 탄핵 소추는 잘못된 것입니다. 소추권자인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국회 재의결을 거쳐야 된다라는 변호인단의 주장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한 것은 탄핵 소추안 의결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사기 탄핵이고 거짓으로 국민들을 선동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민당 성향의 헌법재판관이 민당 주도의 국회 탄핵 소추단에게 먼저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라고 권유했다는 설이 퍼지면서 민주당과 헌법재판소 사이에 짬짬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란죄를 빼고 나머지 사유만으로 최대한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여 이재명 대표를 위한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계획에 소위 말해서 헌법재판소가 동원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정건재 대변인, 윤상현 의원은 윤상현 의원이지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사기 탄핵을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다면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인 겁니까? 탄핵이 잘못됐다. 지도부의 공식 입장은 이런 겁니다. 이게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서를 보냈는데 이게 28페이지 분량입니다. 28페이지 분량의 절반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소명하는 글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내란 혐의를 제외하고 탄핵 심판을 하자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저희가 12표의 소신표가 있었습니다. 192명의 야권 의원 제외하고 12명이 탄핵 소추에 찬성을 해서 탄핵안이 최종 타결이 됐는데 이 12명 가운데 어떤 사람은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 내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듯한 담화였다. 이렇기 때문에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 사람들의 의견이 그러면 존중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냥 현실적으로 이걸 받아들여서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할 수 있을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문입니다만 이런 문제 제기 정도는 우리 당이 해야 헌법재판소도 충분한 우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판단을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예, 성추인 부장 실제로 김상욱 그 탄핵 찬성 편론도 김상욱 의원도 헌재에서 내란죄에 대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물론 12명의 의원들의 의견을 다 들어본 건 아닙니다만.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 무식한 주장이다라는 반응이 나왔더군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내란을 뺐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내란죄의 그런 그 사법적 절차를 이걸 유무를 따질 것인가 아닌가를 빼고 이 그 헌법소 측면에서 헌법을 위반했냐 안 했냐 이쪽에 중심추를 두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영식 헌법재판관이 사실 변론기일 때 이 가르마를 잘 타줬습니다. 거기서 쟁점 4가지를 정리해 줬는데 그 4가지가 계엄은 정당했는가, 그리고 포고령은 정당했는가, 그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에 모인 그 사람들을 끌어내고 그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는 정당했는가,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했던 시도는 정당했는가, 이 4가지로 정리를 해줬거든요. 예. 이 4가지를 따지겠다고 하는 건 사실상 내란 행위를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내란죄로 될 경우에는 이것이 사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까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이 수사와 관련돼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앞에서 다룬 것처럼 극렬하게 저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수사가 진행도 더딜 겁니다. 그러면은 관련된 자료도 헌법재판소에 덜 오게 될 거고요. 그런 식으로 지연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국민의힘에서는 처음부터 그렇다면 굉장히 탄핵을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이것저것 다 때려놓고 탄핵한 다음에 이거 뺀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부분은 민주당에서 좀 성급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사례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 당시 권성동 탄핵소추 단장이 그 탄핵 사유를 변경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그 뇌물죄를 좀 빼겠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 권성동 그 소추 단장도 우리가 이런 거 좀 법적인 부분과 이런 탄핵 소추적인 부분을 조금 구분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라는 그 과오를 인정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인정이 됐던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검토를 합니다. 이게 그 탄핵 소추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가.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판결문에 보면 동일성이 유지됐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역시 첫 번째 기일 때 아마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내란죄를 넣느냐 뺐느냐 등등의 문제를 놓고 다시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어 있습니다. 아, 정치권은 정말 하루도 잠잘 날이 없네요. 자, 저희는 다음 주로 가보겠습니다. 네, 뉴스톱10 준비한 6번째 주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1구 10원 이렇게 저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인데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사유의 핵심인 내란죄를 빼려고 한 정황에 일각에선 자충수를 민주당에 두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줄곧 내란을 언급해 왔기 때문인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내란 범죄 행위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내란 범죄 행위가 아무리 미화한들 결코 통치 행위가 될 수도 없습니다.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내란이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 명령은 단호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고 파면하라. 반란 세력을 일망타진하라. 최수영 평론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내란해서 내란죄를 넣었다가 갑자기 빼는 거. 결국은 이 재판을 탄핵 심판을 빨리 끝내서 조기 대선을 치르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많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치인이나 지식인들이 1구 2원 해도 한 입으로 두 말 해도 비난받잖아요. 예. 윤리적 도덕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 근데 1구 10원이라는 얘기는 한 입으로 10개를 말한다니까 이건 타고난 거짓말쟁이라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거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내란을 이제 죄가 형법상 문제니까 이건 죄를 빼고 혐의만 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얼마나 대통령의 직을 떼는 탄핵 소추가 얼마나 엄정합니까? 토시 하나, 단어 하나, 문장 하나 꼼꼼히 봐야죠. 그런데 1차 탄핵 소추한 때는 중국에 대한 외교 문제는 딱 쏙 빼고 2차 탄핵 소추하는 10매까지를 넣었는데 이게 부실 탄핵이고 졸속 탄핵이라는 걸 입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국민의힘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란 옹호 정당이라 해놓고 이제 내란을 쏙 빼겠다고 하니 도대체 이재명 대표의 입은 자기의 정치 일정에 맞춰 있느냐? 저는 그런 비난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민주당이 이게 형법의 문제고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 정말 이번 탄핵은 부실 탄핵이고 졸속 탄핵이고 민주당이 서둘렀다는 측면에서는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김진평 의원.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아니 우리는 지금 조기 대선 생각지도 않고 있고 탄핵이 최우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절차가 이제 23일 날 시작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 변호인도 선임이 안 돼 있고 변호인이 선임이 안 돼 있고 지금 국선 변호인이 선임돼 있는데 결국은 또 항소심 시작될 쯤 되면 변호인을 선임하고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연기 신청을 하고 그래서 원래는 15일 날 이미 선거법 재판이 11월 15일 날 작년에 있었는데 그렇다면 원래는 633 원칙에 따라서 2월 15일 날 선고가 나야 하는데 지금 이제 시작도 못 했으니 이게 2월이 아니고 3, 4월 가고 4월 되면 6, 7월 가고 여름이나 돼야 대법원 판단 나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에 관심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국민의힘 소속의 단체장이시거나 아니면 의원들 아니십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이야말만 따라 조기 대선에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닙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조기 대선에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1구 10원이라고 얘기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전 번지수가 잘못된 것 같아요.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이 말씀을 하셔야 된다. 2017년도에 권성동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탄핵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징계 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는 행정소송이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을 작성할 당시에 헌법 위반 부분 이런 부분들은 형법상의 범죄가 성립하느냐 유무를 헌법재판소가 가릴 것이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가릴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누구 한 사람도 조기 대선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얘기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대선 얘기하고 또 국민의힘의 모든 의원들과 단체장들께서 조기 대선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 이 한마디의 결정이 나올 것을 미리 알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조기 대선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프레임을 씌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180일 내에 나오게 된다면 한 6월 정도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먼저 있을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먼저 이루어질 것이냐, 이제 논란이 많은데 정광재 대표는 살짝 웃으셨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조기 대선 시나리오를 안 짜고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삼척동자도 민주당의 기본적인 다음 대권 전략은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이 확정되는 대법원 판결 전으로 어떻게든 대선을 만들어내서 그게 조기 대선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서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생각밖에 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요? 물론 12월 3일에 있었던 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단히 잘못한 정치적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정치적 행위가 있기 전까지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공감할 겁니다. 28차례 탄핵, 예산안 삭감, 감사원장 탄핵 이런 것들이 모두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서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뭐 탄핵을 할 만한 일들을 만들어내든지 조기 대선을 가려고 했던 전략적인 것들이 지금 적중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만 지금 조기 대선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지금 삼척동자도 이재명 대표는 그 3심 전에 조기 대선을 이끌어내서 자신이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그런 전략을 벌써 2년 6개월 전부터 썼던 거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 민주당 절대 조기 대선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국민의힘은 이런저런 상황들을 생각해서 왜 변호인도 빨리 선임하지 않지? 왜 재판에 빨리빨리 응하지 않지? 라고 하면서 의심을 하고 있는데 자, 이재명 대표, 최근에 계속되는 행보는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라는 해석을 낳는 행보들도 일부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 무안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 어제까지 애도의 기간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주 무안을 찾아갔었습니다. 그 장면 준비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가족들 DNA 채취 같은 건 하고 있나요? 불편하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폭파시키고 싶은데 자식을 죽으면 가슴에 무한공항을 가득 메운 유족들의 통곡 속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울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수습입니다. 예, 성추인 부의장. 무릎을 꿇고 유가족들의 손을 잡고 사실 유가족들 중에서 일부는 정치인들 사진 좀 그만 찍으러 와라. 지금 마음 무너져 죽겠는데 왜 정치인들이 와서 혼란스럽게 만드냐라는 사실 지적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자주 거의 매일 가다시피 무안을 찾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국민에서 볼 때는 이거 대권 행보 아니야? 라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여러 여야를 같이 비교했던 여론조사도 있습니다만 지금 야권에서만 차기 대선 주자를 놓고 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35%로 가장 높은, 다른 주자하고는 비교하지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그 보수 지지자 중에서는 없다가 33이기 때문에 이 없다가 어디로 가서 붙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거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혹시라도 1심에서 유죄 나왔던 것이 무죄가 나왔던 것이 유죄가 나온다거나 유죄가 유죄로 인정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바뀌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법 리스크가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뭐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재판을 준비하는 건 그것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근데 다만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저기 지금 같이 나와 있는 뭐 김동연 지사라든지 우원식 의장이라든지 김부겸 전 총리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까지 확장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목소리를 어우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야권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 경선을 거친 이후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할 명분도 주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는 것이 사법 리스크를 준비하는 것 이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추가적으로 뭔가 차기 대선을 준비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민주당 상황까지 짚어봤고요. 이번엔 또 다른 젊은 정치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준석 의원, 이재명 무세, 앵무새? 예, 그럼 절대 못 이긴다. 배우 이정재 씨와 한동훈 전 대표, 동창끼리 밥 한 번 먹었을 뿐이다. 우리 그렇게 친하지 않아요. 라는 이정재 배우의 발언이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준석 의원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최성훈 평론가. 네. 이재명무새가 되어서는 절대 민주당 못 이긴다. 국민의힘에서 예. 무조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얘기하다 보니까 이재명만 외쳐가지고는 이게 아무리 그래도 이 정권을 이어갈 수 있겠느냐. 결국에는 이재명 말고 너희들의 장점과 정체성과 비전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면서 방점 밑에 있네요. 본인 약간 세일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하고 붙어서 이긴 사람 나밖에 없지 않느냐. 아주 영민한 젊은 정치인의 포석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여론조사 조금 전에도 우리가 봤지만 사실 이건 정치적 격변기에 여론 유동성이 많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드리고 싶어요. 지금 하는 거는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 같은 거고요. 대선 구도는 기후 같은 겁니다. 구도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현상을 나중에 것으로 판단하는 건 좀 이른감이 있는데 결국 이준석 의원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니까 나도 나중에 보수 정당에서 후보가 될 수 있으니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정치 화법기 돌렸습니다. 예. 자, 사실 이준석 의원이 요즘에 이제 올해 3월이 지나면 생일이 지나서 만 40세가 되고 대선에 출마할 수가 있게 되죠.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준석 의원은 또 이런 SNS 글도 올렸었죠. 그러니까 지금 모두 까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이다. 결국은 쓰레기차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 같고 분뇨차는 이재명 대표를 염두에 둔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니까 결국은 둘 다 안 되고 내가 보수 진영의 또는 젊은 정치인의 대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이준석 대표 유튜브에 나가선 이런 얘기도 하더군요. 들어보시죠. 저는 안철수 의원이 제일 지금 상황에서는 그 가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안철수 의원이랑 제가 이것저것 티격태격 다투고 저한테 바른미래당에 공천 안 주려고 막 이런저런 일 하고 다 과거의 일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은덕을 입고 대접해 주었더니 오만방자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응석바디가 당의 분탕질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안철수 의원께서 그 내부 통제를 또 우려하면서 윤리위제도 진행하시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아픈 사람 상대하지 않습니다. 예, 정광재 대변인. 예. 사실 뭐 그때 식당에서 벽을 하나 사이에 두고 안철수 씨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두 사람이 사이가 정말 안 좋았던 걸로 유명한데 손을 잡겠다고 하면 나는 안철수.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역시 정치란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생물 같은 겁니까? 이런 거죠. 정치는 하나만 같아도, 그러니까 9가지가 틀려도, 10개 중에 9가지가 틀려도 하나만 같아도 동지가 될 수 있는 영역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의원은 여의도에서 이른바 톰과 제리로 유명하잖아요. 앙숙이죠. 모든 면에서 갈등 구조를 겪어왔는데 지금은 뭐 이제 정권을 앞두고 보수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어떤 하나의 목표 속에 누가 자신의 협력이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걸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준석 의원이 상당히 이번에 자신의 그 정치적 그릇이 이만큼 성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발언 아니었나,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게 크게 좀 큰 정치인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뭐 도움이 되는 발언이었을 것이다. 좋게 본다는 말씀이세요? 네. 예. 김주전 대변인 보시기는 어떠세요? 안철수, 이준석 둘이 보수 진영의 어떤 대권 또 나중에 단일화 뭐 이런 그림이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지금 보수 진영에서 혹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나오는 이름들이 뭐 오세훈, 홍준표, 뭐 유승민 뭐 이런 등등, 또 뭐 김문수 전 지금 노동부 장관을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 모습만 보면 이제 어제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방탄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정당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그것이 현실화돼서 조기 대선으로 간다고 했을 때 과연 미래의 희망, 미래로 갈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지금의 이 모습이 어쩔 수 없는 관성으로 그냥 쭉 이어지게 되면 결국은 당이 그냥 다음번 조기 대선은 포기하고 당만 지키는 방법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다면 거기에서 이준석 의원이나 혹은 안철수 의원이 설 공간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저는 뭐 그래서 이 지금 두 분의 뭐 연합 이런 관계들이 그렇게 크게 효과적인 연합이 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라는 전망을 해봅니다. 예, 한 분은 긍정적으로, 한 분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요. 요즘 오징어 게임 2로 다시 한번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배우 이정재 씨인데 한동훈 전 대표 과거에 법무부 장관 시절에 사진 한 장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자, 오랜만에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모습 한번 보실까요? 걱정 마시고요. 저를 지키려고 나서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다릴게요. 예, 한동훈 대표와 가장 친한 것으로 알려진 정광재 대변인. 저 사진입니다. 법무부 장관 2023년도의 저 사진인데 식당에서 나오는 저 투샷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저게 뭐 의도치 않게 언론에 공개되면서 화제가 됐죠. 당시에는 뭐 이정재 배우나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이었나요? 네, 언론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현대고등학교 92년 졸업생이죠. 아마 4회 졸업생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화제가 됐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뭐 이정재 배우가 오늘 한 인터뷰 기사 나온 거 보면 인터뷰에서 뭐 친분이 그렇게 두터운 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기사가 난 것 같은데 저는 뭐 그거보다는
글쎄 두 사람의 뭐 고등학교 시절의 인연까지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사회 나온 다음엔 개인적 인연도 제가 몇 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드라이하게 말한 거지 여기에 어떤 정치적 의미나 이런 걸 두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하나 최근에 관심이 가는 게 뭐 한동훈 대표의 정치 복귀설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아는 한 지금 뭐 주도적으로 뭘 준비해서 언제는 복귀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의 정치 상황을 보고 사실 대한민국이 더 큰 위기 속으로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본인이 할 역할이 있다. 국민들께서 부른다면 정치인으로서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부르는데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하는 일이죠. 사실 이정재 배우가 친구 사이고 밥 한 번 먹은 게 다다. 그 이후에 연락한 적이 없다. 사실 그 당시에 저 사진이 공개됐을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사실 소속사의 주가가 엄청 올랐었고 한동훈 테마주가 있을 때 이정재 배우와 관련된 또 주식도 엄청나게 올랐었는데 왜 지금 와서 인터뷰에서 나 그렇게 친하지는 않아요 라고 공개했는지 참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마지막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무한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지 8일째, 어제까지 179명 사망자 가운데 146명의 희생자 시신이 유가족에게 인도됐습니다. 국가 애도 기한도 이제 어제로 끝났죠. 유가족 대표가 이렇게 고개를 숙인 이유 무엇일까요? 영상으로 보시죠. 한가족 세 분도 아마 오늘 일요일이라서 이렇게 브리핑 되는 것은 아마 이 자리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셨고 최대한 아낌없이 일주일 동안 집에도 못 가고 이렇게 해서 정말 빨리 사고를 수습하게 됐습니다. 이분들께 유족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최선평가. 보통은 저런 참사가 나고 나면 공무원들이 가족들에게 사과를 하거나 이런 고개를 숙이는 장면 봤는데 이번은 반대였습니다. 저는 유족 대표들이 얼마나 마음이 참담하고 황망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번 일주일간의 과정에서 보였죠. 전 국민적인 애도,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정말 유류품 하나라도 더 수습하려는 저 극진한 노력들에 아마 유족들도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모든 국민들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황망한 마음으로 보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공무원들의 헌신도 중요하지만 저렇게 유족들이 폭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준다는 거, 저 굉장히 국민 화합에도 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번에 가족들 잃은 희생자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정말 심심한 유료의 말씀을 드리고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일요일에 보내드린 뉴스탑 10 오늘 준비한 소식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뉴스데이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